안녕하세요. 연극 교육 프로그램 개발 2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연극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서 문화예술 교육이 또 교육 연극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크게 사회와 학교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학교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합니다. 학교 문화예술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말하고요. 사회문화예술 교육은 그 외의 모든 기관, 사회에 있는 모든 기관을 다 포함해서 사회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대상자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특수학교의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요.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영유아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그리고 장애인까지 전 세대를 다 어우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예술 교육에는 어떤 특정한 한계나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현장 사례를 살펴보고요. 또 다음에는 학교문화예술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문화예술 교육의 현장의 이해. 오늘 살펴볼 사회문화예술 교육은 오케스트라를 통한 음악교육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그리고 자바르떼라는 단체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통한 음악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오케스트라는 협업을 통한 예술이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도 굉장히 높아서 시, 관에서 적극적으로 교육 범위를 넓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보건복지부는 2008년 9개 시도에서 아동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악기 교육과 오케스트라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소외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19개 지역 거점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2011년 소외 지역의 초중등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 오케스트라는 학교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교육부의 운영 학교 지정은 2011년 65개, 2012년 235개, 2013년 100여 개, 2014년 650개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소외아동과 일반 아동을 통합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종로구, 용산구에서 운영하였고 서울시 산하 세종문화회관은 2010년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를 출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 보호관찰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세종 하모니 밴드와 2013년 장르를 국악으로 확장한 세종 꿈나무 국악단을 운영 중입니다. 민간에서도 재단을 중심으로 오케스트라의 흐름이 보이는데요. 부산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 알로이시오, 함께 걷는 아이들의 위드어스 오케스트라, 발달장애 아동 오케스트라인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초록우산 오케스트라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와 안녕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의 교육 목적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협소한 의미의 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종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찾아다니면서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2010년 지도 강사 그리고 후원사를 모집합니다. 또 아동 모집을 하고 선정 오디션을 거쳐서 그해 9월에 45명의 아이들과 발대식을 가지고 또 그해 12월에 송년 연주회를 가집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연습 장소와 악기 등을 마련해주고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의 단원을 강사로 지원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의 독자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를 꾸리게 됩니다. 예술단체와 예술 전문가가 활동하는 세종문화회관이라는 특수성과 확고한 철학과 방법론을 가진 예술교육가의 만남이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의 성공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는 세종 하모니 밴드와 세종 꿈나무 국악단의 모태가 됩니다.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의 교육 목표는 첫 번째,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과정 등 사회문화 소외계층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음악 교육을 통해서 바르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악 경험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이성과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조화로운 인간이 되게 하면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서 프로젝트성이 아닌 소통과 과정 속의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서 예술 교육의 학교 외 교육, 아웃 오브 스쿨의 대표 사례로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안녕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 오케스트라는 안산에서 생겨난 단체이고요. 다문화 아동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의 지역적 특성,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매력과 다큐멘터리의 장점이 잘 살아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영화로 제작되어서 국제 에미상과 같은 해외 유수의 상을 받게 되면서 이 단체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안녕 오케스트라는 안산과 다문화 영상 매체의 맥락에 맞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다문화 오케스트라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갑니다. 이렇게 국내의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은 급속도로 확산되어서 많은 수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활동은 우리나라 오케스트라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예술 교육의 필요성이 확산된 점은 그간의 활동이 가져온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의 당위성에 공감한 예술가, 지자체,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어서 미약하지만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성과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고가의 악기와 강습료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클래식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점도 중요하게 평가해야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과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고민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음악교육은 공동체를 근간으로 하면서 훌륭한 음악가가 아니라 건전한 시민을 키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영유아기 때부터 시작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음악교육이 아니라 그냥 오케스트라 교육에 더 가깝고, 특히 클래식 악기 무료 강습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초등학교 3, 4학년이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악기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가 입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 또한 강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편이긴 하죠. 또 두 번째로 교육 환경과 조건으로 인한 한계입니다. 입시 교육과 학원 교육으로 인해서 충분한 연습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연주력의 향상도 더디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성취를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방법, 운영 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국내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 과정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전문 인력은 직접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예술 강사뿐만 아니라 기획, 평가, 교육, 관리 등 각 분야를 담당하는 다양한 매개 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사업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입니다. 이름만 봤을 때는 무슨 학교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의 이름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은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들어갑니다. 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은 주 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라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2012년에 시작된 신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꿈다락이라는 뜻은 나의 비밀스러운 꿈의 아지트라고 해요. 그래서 토요 휴업일에 지역문화예술기관의 시설을 활용해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또 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 교육 활동입니다. 기존의 학교 중심 장르 교육, 교과 연계 교육이 아니라 학교 밖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에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며 6개 국공립기관과 협력하고 운영한 국공립기관 연계사업과 16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별로 진행되는 광역센터 연계사업으로 구성됩니다. 광역센터 연계사업의 경우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기초 이해에 중점을 둔 아우름 프로그램과 음악, 미술, 사진 등 주제별, 장르별 특성과 교육을 위한 차오름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역예술 단체 입장에서는 차오름 프로그램은 단원들이 개별화되지 않고 단체의 이름과 정체성을 유지한 채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며, 기획, 진행, 평가의 전 과정을 함께 하고 또 경험을 축적함에 따라서 단체의 교육 역량이 강화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즉,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이 예술 강사로서 다른 곳의 수업에 파견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단체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여서 그 안에서 단원들이 기획, 개발, 진행, 수업, 평가까지 전 과정을 다 함께 만들고 진행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대상은 토요 휴일에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 또는 그 학생의 가족들이 되고요.
경제적 이유로 문화예술 교육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 선발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기간은 3월에서 12월 동안 30회 이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중에 개설되고 이것은 단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반기 때 30회를 전부 다 수업을 진행하여도 무방하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15회씩 이렇게 진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또 교육 단체에 따라서 참가비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기간을 또 횟수를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술단체들은 자신이 선정한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단체가 연습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수업을 진행하여도 되고 또 사실 일반적으로 예술단체가 독립적인 연습실을 갖춘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문화시설을 대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부모 입장에서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연습실보다는 문화시설에서 공공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가 연습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의 문화시설을 대관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의 성과로는 문화시설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수업을 듣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문화시설에 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하는 공연이나 전시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시설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비중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문화예술에 대한 친숙성이 높아지고 또 그렇게 공연이나 전시를 접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관람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람 의도를 높이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 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창의성이 올라가고 생활 만족도와 개인의 행복에 대한 주관적 지각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사이에서도 친밀감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부모와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그 전에 비해서 대화의 빈도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부모와 또 학생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학부모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사교육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또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토요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자녀들 평가에서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놀아야 할지 잘 몰랐는데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또 이 여가 시간에 문화예술을 접하고 또 문화예술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인성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친밀감이 높아지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따랐는데요. 어려운 점 첫 번째는 단체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획 인력의 인건비를 책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사업의 대부분이 강의를 직접 나가는 그 강의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할 수 있으나 그것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의 인건비는 책정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보완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 보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지역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입장에서는 공모를 준비하는 그 순간, 준비해서 서류 작업하는 그 순간부터 다양한 행정 업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 거죠. 참가자를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해야 하는 부담감, 그리고 이 참가자들이 잦은 결석으로 인해서 수업 진행을 매끄럽게 할 수 없다라는 점들, 그리고 이런 문화시설들 장소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 섭외하는데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단체는 자바르떼입니다. 자바르떼는 1980년대 굉장히 일찍 시작됐죠. 이때는 민간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방과 후 보육 및 교육 활동을 하는 공부방이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였습니다. 먼저 예술 교육을 하자고 시작된 단체가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아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에게 공부를 시켜주고 또 보호해주는 그런 공부방으로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문화와 학습을 제공하면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실질적 경험을 가진 일군의 문화예술 교육 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공부방에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필요한 그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가르치게 됩니다. 공부방에서 그냥 국어, 수학, 과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래 놀이도 가르치고 연극놀이,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사물놀이 등 기존의 공교육 또 학교에서 하는 예술교육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문화예술 교육의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교육 인력 중에 일부가 2004년 실업극복 국민재단의 지원으로 문화예술 일자리 만들기 사업단 자바르떼를 결성하게 되고 문화소외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신나는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서울, 인천, 안산의 3개 지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바르떼의 활동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두 번째는 공연단의 공연활동, 세 번째는 각종 기획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예술 교육 철학에 동의하는 예술가들을 모집하고 그 예술가들을 교육한 후에 지역으로 파견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르떼에서 진행하는 예술 강사와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예술 강사를 모집하고 이 예술 강사들을 연수시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각 학교나 사회기관으로 파견하는 이러한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연단의 공연 활동이죠. 여러 공연단이 있었는데요. 재활용 밴드, 지지 밴드, 풍물패 너는, 타악 퍼포먼스 반 등 예술 강사들이 중심으로 된 여러 종류의 공연단이 공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기획 사업입니다. 축제, 행사, 그리고 각종 공연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고 또 소속 예술가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활동 목표는 문화 소외계층의 창조적인 자기문화 활동과 문화 공동체를 실현하는 공공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자바르떼는 2010년 금천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금천구는 자바르떼를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활용해서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금천구의 현실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남문시장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문전성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고요. 이 문전성시는 지역의 공부방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쌓은 자바르떼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통시장의 상인으로 확장한 형태입니다. 남문시장 문전성시는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문화로 되살려보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문화예술 교육과 이를 통한 동아리 생성과 같은 핵심 사업과 마을 투어, 시장신문과 같은 관계 형성 사업, 컨퍼런스, 홍보 마케팅을 포함하는 부가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예술을 통해서 도모하는 방안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또 다른 시장에서는 굉장히 손님들도 없고 상인들도 이제 많이 빠져나간 그런 텅 빈 시장,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이곳에 시각예술, 또 회화 예술을 하는 미술가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 미술가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면서 여기 비어있는 가게들을 이 미술가들이 자신의 작업실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작업실로 활용하고 또 그 주변 공간을 꾸미기 시작해요. 앞에 간판도 설치 미술가가 예쁘게 예술적으로 꾸며놓고 또 그 안에 공간을 이 그림과 또 설치 미술들로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하나의 갤러리처럼 형성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뀐 시장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시장을 찾아갑니다. 시장을 찾아가서 그곳을 구경하다 보니 또 그곳에서 파는 음식거리나 다른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그곳에서 또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와 이 상인들의 윈윈 작업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작업실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무료로 임대할 수 있고 또 상인들은 이 예술가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발길을 오게 만드는 이러한 형태가 된 거죠. 이것을 시작으로 미술가뿐만 아니라 음악가들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비어져 있는 그 공간에 피아노 하나를 놓고 그곳에서 연주를 한다거나 또 다른 어떤 예술적인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채로운 색깔들도 보이고 음악도 흘러나오는 그러한 시장이 되었고 사람들이 발길을 뚝 끊었던 그 예전의 시장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활기찬 시장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네. 2013년에 남문시장 문전성시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으나 자바르떼는 금천구 지역아동센터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금천구의 여러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등 금천구에 안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자바르떼 예술가와 교육자, 기획자들이 금천이라는 지역을 근거로 조직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는 활동은 해외 여러 사례와 닮아 있습니다.
또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민간의 자원과 네트워크만으로 이들의 활동과 다양한 실험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 문화 예술 교육의 전형을 창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의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문항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토론회 장에 자신의 의견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번,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2번, 학교는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가장 적합한 곳인가? 3번, 학교 교과에 문화예술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4번, 문화예술 교육은 학교 교과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5번, 문화예술 교육은 학교 폭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한가? 6번, 학교 문화예술 교육과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차이는 무엇인가? 7번, 문화예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8번, 미술, 음악 외 많은 예술 수업이 정규 교과로 편성되어야 마땅한가? 9번,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먼저 살펴볼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사례는 조현초등학교입니다. 조현초등학교는 경기도 양평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학교는 특이하게 교사 중에서 교장을 뽑는 투표를 실시합니다. 2007년에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실시한 건데요. 그래서 교장이 부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이러한 도입으로 인해서 공교육의 틀에서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교생 98명의 폐교 위기 학교였는데 이러한 시도 속에서 3년 만에 학생 수가 2배가량 느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양평에 있는 조현초등학교에 전학을 오고자 전국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학교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를 시도한 것일까 살펴보면 열린 학교 운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열정적인 교사들과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함께 학교를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을 변화해서 연극으로 배우는 국어, 뮤지컬로 배우는 음악, 자연과 하나 되는 생태학습 등으로 수업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진보주의 교육과 통합예술 교육의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또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협업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조현초등학교의 이러한 변화는 공교육의 틀에서 시도되었다는 것이 가장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보통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이죠. 교육부 산하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 교육과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현초등학교는 공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변화를 시도한 것이죠. 문화예술이 학습의 중요한 원리로 작동하여 교육 내용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조현초등학교의 사례는 문화예술 교육과 혁신학교의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자 조현초등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전원학교,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농촌형 혁신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조현초등학교의 열정적인 교사들과 또 학부모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학교는 혁신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할까?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 조현 꿈자락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였으며 이것은 모든 어린이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언어, 수리, 기초학습 능력과
예술 표현 능력, 탐구 능력을 익히고 감수성과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재구성한 조연초등학교만의 개성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9가지 형태로 세분화하였는데요. 이것은 교육 내용 다양화를 위한 핵심 과제이자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통합교육의 원리가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조연초등학교의 통합학습은 간학문적 통합이며 창조학습이나 생태학습은 탈학문적 통합 유형에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간학문적 통합이 무엇이고 또 탈학문적 통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드레이크라는 교육학자는 통합교육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요. 간학문적 통합은 여러 교과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각각의 교과 내용을 통합하여 학습하는 방식이고, 다학문적 통합은 여러 교과의 공통된 하나의 주제를 뽑아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탈학문적 통합은 여러 교과를 뭉쳐서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교과 또는 학습이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네, 돌아와서 이러한 통합교육을 조현초등학교는 적절하게 배치하여 사용하였고, 또 수업의 내용과 비중에서 문화예술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술교육, 통합교육 이론은 조연초등학교의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재구성하고 혁신하는 데 중요한 원리와 내용을 제공합니다. 조현초등학교의 이중현 교장은 교육과정 변화에서 통합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왜 전국 학교의 교육 내용이 다 동일해야 할까? 수업은 학생들의 성장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 내용과 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재구성이 많은 학습 형태, 즉 문화예술교육이나 창조학습은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 교사와 함께 협업하는 방식으로 택하였습니다. 외부 전문 강사가 오로지 일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경계한 거죠. 교사와 예술가, 예술교육가들의 적극적인 협업이 이 수업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입니다. 조현초등학교는 개인의 예술가 또는 예술교육가를 초빙하는 방식보다는 단체에게 맡겨서 그 단체와 파트너십을 이루는 형식을 취했는데요. 그 단체가 바로 연극놀이터 해마루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국어교과를 재구성해서 연극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교 운영진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 협업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1학년에서 6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과 연계 수업인 연극놀이 수업을 진행한 겁니다. 이렇게 단체에게 수업을 맡김으로써 좀 더 장기적으로 비전을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단순히 예술 강사에게 몇 시수의 수업을 맡기고 또 내년에 다른 강사로 바뀌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교과 내용과 형식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장기간의 협업을 진행한 거죠. 조연초등학교와 연극놀이터 해마루는 통합교육, 통합문화예술교육이라는 교육 철학을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현초등학교의 성과로는 개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공교육 내에서 문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혁신에 문화예술이 중요한 원리로 작용했다는 점, 예술 강사뿐만 아니라 교사와 운영진 모두가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상황들도 있겠죠. 여러 기관의 지정학교가 종료됨으로써 특별지원금 또한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또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강사 초빙, 수업 환경, 재정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공교육의 특성상 교사가 몇 년에 한 번씩 다른 학교로 전출 가야 하는 시스템인데 초기 의기투합했던 교사들이 전출해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는 어려움 또한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살펴볼 학교문화예술교육 사례로는 예술꽃 씨앗학교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마찬가지로 이 예술꽃 씨앗학교는 학교의 명칭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의 명칭입니다. 예술꽃 씨앗학교는 소규모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게 예술교육 인력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원금을 주고 학교문화예술교육 추진 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학교의 자생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예술꽃 씨앗학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2008년에 시작한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이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선정 자격 요건을 보면 4년 이상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한 학교 중에 전교생이 40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여야 하고요. 또 교사나 학교 운영자가 이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또 농촌, 산촌, 어촌 소재의 소규모 초등학교여야 이 예술꽃 씨앗학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상대적으로 문화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기준입니다. 이것이 예술꽃 씨앗학교의 교육적 목표이자 정책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운영 내용을 보면 4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매년 1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포기했던 여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또 교육 프로그램을 컨설팅해 줍니다. 학교에서 어떠한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절한지 진흥원 측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학생들의 사정을 알아보고 맞벌이냐, 한부모 가정이냐, 다문화 가정이냐 등등 또 주변 예술 관련 학원이 존재하는지, 현재 가장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주변에 미술 학원은 많은데 피아노 학원이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미술 교육보다는 음악 교육에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세 번째는 사업 관계자 워크숍을 지원합니다. 인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용 자원, 인적 네트워크, 문화 인프라 등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번째는 지역 문화예술 교육 코디네이터의 활용입니다.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축제들, 예를 들어서 용전들 노름이나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와 같은 축제가 있다면 그 분야의 예술을 배우게 함으로써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와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별, 학교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해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 학교 간 정보 및 사례 공유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준다든지 사업 과정을 모니터링해주고 홍보 지원해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예술꽃 씨앗학교의 성과로는 학생, 교사, 지역 모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남겼는데요. 학교가 문화적 취약 지역에서 지역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또 일정 부분 문화예술 교육의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의 문화예술 환경이 개선되었고 물적, 인적 자본이 확충되었다는 점, 문화예술 인프라,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술 결과물을 학교에서 발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형태로 지역사회와 공유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4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표현력, 창의성, 협동심, 사회성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라는 응답과 미술 창의성, 음악 표현성, 공연 효능감 등 문화예술적 효과가 증가하였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있겠죠. 먼저 4년간의 지원 사업이 종료된 후에 사업 지속성에 대한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점, 또 지속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예술 강사 확보와 재정이 준비되지 않은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원 사업의 성과 및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문화예술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와 예술 강사로 나누어서 그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위한 각종 서류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4년의 지원 사업이 끝나기 전에 전출 가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에 대한 모호성이 생기는 거죠. 또 예술 강사 확보에 대한 어려운 점인데요.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와 무관하게 예술 강사들에게 예술 관련 수업을 맡기는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일회성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앞서 조연초등학교의 경우와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 구조와 열린 체계,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의 각 주체들이 안정되고 효과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정교한 구조가 제도화되어야 하고요. 또 교사와 예술교육과 학교와 문화예술 교육 단체가 파트너십을 갖고 동등하게 지역 문화예술 교육의 주체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예술꽃 씨앗학교 이 사업 자체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이 사업은 탑다운 형식의 집중 지원 정책입니다. 하향식이라고도 하는 탑다운 정책이란 주관단체에서 하나의 틀을 정해서 지원받은 학교는 그 형식 그대로만을 사용하는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관단체에서 시간당 강사료를 미리 지정해 놓는다든지 하루의 교육 시간을 제한해 둔다든지 또 총 예산의 인건비 비율, 장비비 비율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 놓고 학교는 그것에 맞추어서 사업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지원 사업들이 이러한 탑다운 집중 지원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장점은 안정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과 일관성과 확산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단점이라고 하면 단위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판단과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곳에 위치한 학교라면 예술 강사들이 오기가 힘들고 또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학교에서는 강사료를 더 높게 책정한다든지 하는 교통비를 책정한다든지 하는 자유가 필요한 거죠. 또 다른 예로 어떠한 학교는 장비들을 사지 않아도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교는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학교 사정에 맞추어서 예산 집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탑다운 형식은 자율성을 억압하고 비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가장 필요한 순서를 정해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해야 되고 또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예술인, 예술 강사, 지역의 문화 기반 시설을 확대해야 하죠. 또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지원 사업이 종료된 학교들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사항, 보완사항들을 잘 개선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면 문화예술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네, 영국은 일찍부터 문화와 예술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공적 재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1997년 집권한 토니 블레어 수상이 속해 있는 신노동당은 당의 핵심 정책을 교육을 통한 동등한 기회 부여로 정하고 정책 목표를 창의성에 두었습니다. 창의성이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이라는 줄여서 CP라고 할게요. 이 CP를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CP는 잉글랜드 지역 내의 사회적 소외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당시 신노동당 정부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철학과 정책적 지향성을 잘 나타내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 전문가 K. 로빈스는 교육에 대한 강연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로빈스는 학교가 창의력을 죽인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합니다. 즉, 창의력 증진 교육을 위해서 침묵의 교실에 예술가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신노동당 정부가 수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CP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CP는 문화와 예술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의 일부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항상 향유되어야 한다는 신노동당의 철학과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양성된 창의적 인재들이 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것과 국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으로 발현됩니다. 신노동당 정부는 문화예술 교육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와 효용 중에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와 창의성을 기르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국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창조 산업의 주역이 되어서 경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즉,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고 이러한 창의성을 가진 인재가 이 국가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CP 프로그램 초기에는 잉글랜드 지역 내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소외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노동당 정부가 CP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했던 여러 목표에 사회적 융합, 갈등 봉합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잉글랜드 지역의 이주민 등 소외 계층 자녀들의 창의 교육으로 시작되었던 CP는 이후 차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02년 CP는 런던의 외국인 자녀 등 소득 하위 10%를 미래 런던의 주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화가들에게 피카소 수업을 들은 아프리카계 아이가 1년 후 미술 기사를 쓰고 또 한 인도계 아이는 영화 감독의 도움으로 장애인 올림픽 영화를 찍기도 했습니다. CP에 참여한 인원도 2002년부터 CP가 종료된 2011년까지 잉글랜드 지역 소재 총 2,700여 개의 학교에서 100만여 명의 학생, 9만여 명의 교사들이 8,000개가 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만큼 증가했고 영국 문화정책 역사상 단일 예술교육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총
2억 4,680만 파운드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으로 진행되던 CP는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과 더불어 창의력, 집중력, 학습에 대한 관심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주목할 만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수당 정부 집권 이후 2년 만에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결국 2011년 9월에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 주도형으로 시작한 정책들은 어떤 정부가 집권하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 살아남을 수도 또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비록 CP는 2011년에 종결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신노동당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CP의 정책적 지향은 문화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 또 국가경제의 활성화,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CP는 모든 학생이 창작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기관이나 예술가들과 지속적인 공동작업을 통해서 우수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창의성, 집중력, 학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보다 통합적이고 풍성한 교육과정을 경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예술 활동은 영역과 장소, 활동, 주체, 소재 등 여러 분야에서 참여와 감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CP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게 학교 연계와 학교 밖의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 연계 프로젝트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 창조적 파트너십을 실행하는 창의성 학교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우수 선정학교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행한 다음에 지역 혹은 국가 수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학교와의 파트너십으로 창의적 프로그램의 실행을 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개혁학교 프로젝트인데요. 창조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의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해서 1년부터 3년까지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형성하고 창의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탐구학교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새롭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단일한 운영 모델을 강제하지 않고 학교별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 단계별로 진행되는 점이 주목됩니다. 다음은 학교 밖 지역사회의 예술기관, 예술단체, 예술가와의 연계 프로그램인데요. 재능찾기와 샤인이 있습니다. 재능찾기는 악기 학습, 청중을 상대로 한 무대 공연, 최고의 연주, 전시, 전통문화 참여와 감상, 영화, 라디오, TV 등 창작 사업에 참여하고 창작 문학을 이해하면서 생산하고 또 미술과 공예기술의 개발 등 여러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적 축제의 장인 샤이는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발굴해서 사회와 미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으로 매년 여름에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CP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접하고 이를 통해서 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하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창의적 사고기술을 습득해서 향후 지식경제 기반의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CP는 정부가 상당한 정책적 의도와 학교 창의교육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문화예술 교육에 집중 지원을 한 정부 주도 문화예술 교육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CP의 이러한 성격은 문화예술 교육의 내용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명확한 정책 목표와 적극적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노동당 정부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CP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별 사무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학교와 지역을 이어주는 전문 인력이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CP의 주체를 보면 예술 과목 교사와 예술가 그리고 CP 코디네이터라는 매개 인력이 존재합니다. 이 CP 코디네이터는 필요한 행정과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학교 교사와 예술가를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수행해서 예술가들이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CP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책 목표 역시 예술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추진되어 예술가와 교사의 적절한 협력과 역할 분담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예술꽃 씨앗학교와 차이나는 점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예술꽃 씨앗학교는 탑다운 형식으로 그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그렇지만 이 CP는 탑다운 형식이 아니라는 점과 또 예술꽃 씨앗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많은 서류 작업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었었는데 이 CP 같은 경우에는 코디네이터가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교사와 예술가는 오로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CP는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된 중요 정책이었던 만큼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2006년 CP에 참여했던 학생 1만 3천 명을 추적하고 연구한 결과 학교의 비참여 학생들에 비해서 국가교육과정 평가의 성취도 평가에서 영어, 수학, 과학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영국시장조사협회가 학교 교장을 상대로 2006년 4월에 완료한 독립조사에 따르면 교장들은 대부분 CP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CP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감이 상승하였고 또 의사소통 기술, 성취 동기가 상승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 학교 수업이 즐거워졌다, 학습 능력, 행동 부분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교육 수준, 학력, 시험에 국한되지 않는 총체적인 학생 발전에 대한 관심과 같은 분야에서 CP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창의예술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교육청과 공동 추진한 창의문화예술교육인 아트에코 프로젝트를 확대한 서울창의예술학교라는 브랜드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로 돌봄, 예술로 플러스,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또 청소년 대상, 서울창의예술 중점 운영학교, 그리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정책적으로 추진했고, 이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중 다른 기관과 서울문화재단 사업의 큰 차이점은 서울문화재단이 통합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다른 기관과 구분되는 특성은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독자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명성을 쌓아온 미국의 링컨센터 부설 교육원인 링컨센터 인스티튜트를 벤치마킹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에스테틱 에듀케이션을 미적 체험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어린이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예술로 돌봄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에 지원되는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자체 개발한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과 TA를 파견해서 돌봄 교실의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죠. 여기서 TA란 Teaching Artist의 줄임말로 예술교육가를 뜻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이러한 예술교육가를 예술강사라고 명명하였는데요. 서울문화재단은 링컨센터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TA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이 TA를 예술인에 대한 이해와 통합적 활용 능력을 갖추고 교육학적 기술을 겸비한 자로서 학습자를 삶에 대한 미적 체험의 기회로 안내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개념 규정은 통합교육, 미적 체험교육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초등 돌봄교실 중에서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저소득층 밀집학급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프로그램 참여 의지와 지원 역량을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교육 기간은 주 1회 기준 30주이고 1회 수업 시간은 70분가량으로 즐거운 생활, 국어, 사회 등의 교과서와 연계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 사업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어린이들에게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의 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 방과 후 돌봄교실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 지원, 그리고 어린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TA를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술기량 교육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예술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심미적 감수성, 그리고 바른 인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술로 플러스는 예술로 돌봄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서울 초등학교 일반 학급을 대상으로 교과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과 내용을 예술 장르로 풀어내어서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습득하도록 구성한 것이죠.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는 서울문화재단의 TA와 국립극단 예술가들이 구성한 장르 통합, 그리고 교과와 공연 통합의 체험형 공연입니다. 장르 통합, 교과 연계 등 여러 면에서 통합교육 기반의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서울문화재단의 지향을 잘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는 2011년 국립극단과 공연장 그리고 전문 인력 제공과 운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 이후에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지역문화재단과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가 협력해서 우수한 결과물을 창출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성공 배경에는 통합교육이라는 이론적 배경과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 서울문화재단과 국립극단 어린이 청소년 극연구소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업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현장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프로그램 개발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